우크라이나군이 크림반도 해상에서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다 위에 거대한 건축물들이 있는데 원래는 채굴, 용으로 사용되었지만 이후 러시아가 탈취했습니다. 그곳은 원래 우크라이나 소유였지만 크림반도가 병합될 때 러시아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러시아의 전개 부대들이 그곳을 거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크라이나군이 그것을 파괴했습니다. 그 해상 시추 시설을 사용하는 러시아 전개 부대는 루비촌이라는 매우 유명한 부대입니다. 마치 미국의 그린베레나 해군 부대 혹은 스페츠나츠처럼 그 정도 급의 유명한 부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들이 섬멸되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측의 큰 성과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우선 해상 시추 시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바다 위에 이런 시추 시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해군은 현재 러시아가 점령 중인 흑해의 해상 시추 시설을 겨냥하여 해상 드론, 수상 드론과 공중 드론을 모두 사용한 합동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들은 적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곳은 러시아의 전개 무인기 부대인 루비콘이 활동기지로 사용하던 해상 시설입니다. 이곳에는 수많은 감시 장비와 미사일 유도 장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의 장기인 수상 드론을 사용했습니다. 수면 위를 떠다니는 보트들이 돌진하고 동시에 공중에서도 공격했습니다. 이것들을 결합하여 그들은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번에도 영상이 있으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영상은 드론이 접근하고 시설이 폭발하며 불타고 여러 차례의 대규모 두 번째 탄약 폭발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영상으로 완전한 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상 드론이 접근한 후 공중의 드론도 공격에 가담했습니다. 이것은 성공적인 두 단계 해상, 공중, 합동, 정밀 타격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제는 미니 항공모함화된 수상 드론입니다. 드론이 적재되어 출격했습니다. 특별한 점은 공중 드론이 바다 위에서 출격했다는 사실입니다. 영상 분석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수상 드론이 소형 드론들을 싣고 운반한 뒤 현장에서 바로 이륙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수상 드론이 진정한 미니 항공모함처럼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획기적인 전술적 운용입니다. 이 협동 공격 덕분에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공격이 공중에서 오는지 바다에서 오는지 식별할 수 없었고 그들의 반응이 늦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러시아 매체는 공격 영상과는 반대로 안티-드론 무기가 성공적으로 요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상시설이 폭발하고 붕괴했습니다. 선정과는 차이가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러시아의 눈과 귀를 파괴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감시 및 미사일 유도 능력을 상실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해상시설에는 수많은 미사일 유도 레이더, 전자 교란 장비, 그리고 원거리 감시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것은 흑해에서 러시아군의 눈과 귀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장비는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순항 미사일과 자폭 드론, 그리고 군함들을 유도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전자전 IRIB입니다. 이 기계들은 우크라이나의 해상 및 공중 드론을 교란할 목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이번 공격은 러시아의 안티-드론 방어 시스템이 심각하게 붕괴했음을 보여줍니다. 덕분에 우크라이나의 향후 흑해 드론 작전이 더욱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루비콘 부대에 가해진 괴멸적 타격,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크라이나 해군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 시설을 보호하는 것은 러시아군의 전개 부대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고도로 훈련된 병사들과 전문가들만이 이처럼 중요한 시설을 맡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구체적인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목표가 루비콘 부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루비콘은 러시아의 전자전 및 무인기 작전의 핵심 부대로
특히 드론 전쟁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의 무인기 작전 능력이 그러한 전문 부대조차 압도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음을 보여줍니다. 즉, 상대방도 드론과 전자전의 전문가이지만 우크라이나가 한두 수 위인 공격을 감행하여 성공했고 그들을 섬멸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원래 이런 해상 시추 시설은 많지 않고 한두 개 정도입니다. 이전에 우크라이나가 한 번 파괴한 적이 있고 이번에 또 그것을 파괴한 것입니다. 이것을 해낸 것 자체가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그곳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병사들은 모두 엄선된 병사들입니다. 그리고 북한과 중국의 그림자, 적 부대의 드론 기술에서 외국산 부품이 발견되었습니다. 루비콘이 이전에 배치했던 광케이블 드론은 중국산 재료를 사용했으며 북한산 드론과 결합하여 운용되었습니다. 그것들은 특히 쿠르스크와 포크로우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의 보급망을 방해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전략적으로 매우 성가신 존재였습니다. 이 드론은 전자 교란에 강하고 지형에 상관없이 수십 킬로미터를 비행 제어할 수 있어 보급망 파괴에 높은 효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거점 자체를 직접 파괴함으로써 그들의 작전 활동은 매우 제한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우디이우카, 아부디이브카 에조니어의 지휘 본부도 동시에 공격받았습니까? FPV가 명중했습니다. 해상 공격과 같은 시각 우크라이나의 FPV 드론이 도네츠크 아우디우카에 있는 루비콘의 지상지휘 본부로 돌진해 건물 전체를 파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징후입니다. 영상에는 드론이 건물에 충돌한 직후 폭발이 일어나고 주변 구조물이 심하게 흔들리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 연쇄 공격은 흑해와 동부전선 양쪽에서 루비콘 부대의 작전 지휘센터를 마비시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군의 향후 방역 작전에 극도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전술적 측면에서 우크라이나는 단순히 점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작전 기능을 섬멸하기 위해 구조를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바슈에서의 폭발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중앙에 있던 병사들은 아마도 전멸했을까요? 우크라이나 해군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표적이 된 해상시추 시설의 이름은 시바슈이며 공격 당시 많은 병사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폭발 규모는 극도로 컸으며 대형 탄두의 파괴력이 영상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중앙에 있던 병사들의 생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타격으로 흑해에 있던 루비콘의 전개 거점 중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러시아의 안티 드론 운용 및 만완, 연안 통제 능력에 큰 공백이 생겼습니다. 어떤 각도에서 보더라도 루비콘의 패배는 러시아군 전체의 공격 능력 저하로 즉각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FSB 전개 병력이 시바슈를 방어했다는 추측도 있습니까? 군사 전문가 코발레엔코 우크라이나 전문가. 이에 따르면 시바슈를 방어하던 병력은 일반 군부대가 아니라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 직속 전개 부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알파로 알려진 루비콘 본대와 그 지원 부대들이 이곳에 교대로 주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FSB는 푸틴 직속 기관으로 CIA와 비슷합니다. 그들은 첨단 감시 기술과 방어 장비를 다루도록 훈련받은 전개 요원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전투에서 그들은 수상 드론의 접근을 막지 못했고 장비와 병력 모두에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영상에는 드론이 시추 시설 가까이 접근하는 장면과 폭발 순간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수상 드론에서 정말 인상적입니다. 여러 각도에서 촬영된 장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우크라이나군의 수행 능력과 작전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뉴스 하나하나를 살펴볼 때 우리는 우크라이나군이 진화하고 있음을 매우 명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뉴타임즈는 그 진화 과정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비콘의 신화가 무너졌습니다.
과대평가된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FSB 내에서 특수기동 및 전술 능력을 자랑하던 루비콘은 이전에 동부 전선의 보급을 차단하는 등의 임무로 알려졌으며 불패의 정예부대로서 선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작전은 그들의 실력과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영상과 전과가 보여주듯이 그들이 수량에서는 우세할지 몰라도 전술적 측면에서 그들의 대응 능력은 매우 뒤떨어졌으며 우크라이나 측의 유연한 드론 전술에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군사 소식통들 또한 그들의 힘이 질이 아닌 양에 있다고 논평하며 루비콘의 실력을 단지 홍보 PR의 산물일 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고 부르기보다 저는 이것이 글로벌 정보전이라고 이해합니다. 러시아가 과대평가된 것은 그들의 선정이고 때문입니다. 반대로 제대로 평가받아야 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그림자에 가려져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제 생각에 현재의 미일 관계와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일본 역시 오랜 기간 미국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고 일본에 대한 세계의 평가가 상당히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인바운드 관광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외국인들이 일본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 잠재된 매력이 마침내 세계에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일본이 재평가받는 단계에 있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일본이 과거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했고 그 이후로 미국의 말을 따라야만 하는 시스템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이제 일본은 그 통제에서 벗어나 그것을 졸업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많은 도전 과제들이 있지만 미국의 파트너 국가라는 위상은 더 이상 일본에 맞지 않는다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통과 대가가 따를 것임을 이해합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현재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얻기 위해 그와 같은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많은 괴롭힘을 당해야 할 수도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트럼프 씨의 입장을 잘 활용함으로써 일본이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흐름이 더 쉬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큰 기회입니다. 특히 일본은 우크라이나보다 더 높은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여러 유튜브에서 그들이 인조 석유까지 개발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스, 석유 등에 의존할 수 있지만 현재 일본의 기술 수준이라면 저는 그들이 스스로 그것들을 극복할 충분한 힘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미국은 현재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일본에게 큰 기회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구조적 약점은 질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양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최전선의 우크라이나 병사들도 러시아의 유일한 우세는 단지 병력의 무게 숫자뿐이라고 인터뷰에서 증언했습니다. 실제로 기술, 전술, 그리고 사기, 정신력 면에서 우크라이나 측이 모두 우월합니다. 러시아 측은 단지 인적 자원이 무한한 것처럼 계속 쏟아부음으로써 전선을 유지할 뿐입니다. 이러한 양적 이론은 단기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는 있지만 전술적, 구조적 측면에서는 극도로 취약하며 방어선이 뚫리는 순간 쉽게 붕괴됩니다. 루비콘 같은 부대조차 결국 이 희생 전술에 휩쓸려 들어가고 있으며 자신들의 정예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도 못하고 패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딘스케의 즈메이오이 비극과 해상 방어의 실패. 전문가들은 이번 공격을 로딘스케의 해상 버전이라고 부릅니다. 로딘스케 지역에서 러시아군은 문자 그대로 시체 위에 시체를 쌓는 식의 공격을 계속 감행하며 막대한 손실을 입으면서도 진지를 유지하려 했지만 결국 전략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이번 해상 전투에서 그들이 수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드론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 이것이 러시아군의 구조적 약점을 상징합니다. 가장 중요한 고정 거점 중 하나인 시바슈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사실. 이는 루비콘 부대의 명성에 큰 상처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측 전체의 공통된 의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원인 중국과 인도 역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루비콘과 러시아의 무인기 작전 능력 뒤에는 중국과 인도로부터의 마이크로 전자부품 및 광케이블 공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점차 줄이고 있다는 정보가 있으며 중국 역시 경제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부터의 반도체 및 전자부품의 흐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들이 없다면 러시아는 단 일주일도 전쟁을 계속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번과 같은 전개부대의 실패는 이러한 해외 지원에 의존하는 모래 위에 지은 성 같은 구조가 붕괴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여겨집니다. 시바슈, 해상 시추 시설 공격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핵심 전자전 부대인 루비콘의 정면타를 가했으며 그들의 상징적 위상을 흔들었습니다. 이는 러시아군의 전개 신화를 심각하게 붕괴시키고 흑해에서의 작전 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야기합니다. 영상이 보여주듯이 선전이 감출 수 없는 진실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은 전쟁의 본질이 수량에서 구조적 우위로 전환되고 있음을 부각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보여준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러시아는 항상 자신들이 가장 강하다고 이런 부대와 저런 기술을 가졌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그것을 하나하나 뒤집으며 그 본질, 즉 내부의 기술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정확합니다. 러시아라는 나라는 과대평가되어 왔고 자동으로 소련의 계승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련의 진정한 계승자는 오히려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매우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세계의 인식은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세계에서는 오래된 브랜드가 여전히 매우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 생각하지만 우크라이나라는 국가는 이미 세계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행동, 용기, 기술 수준,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이 인정받았습니다. 저는 이 흐름이 앞으로 더욱 고조될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지금이 우크라이나가 큰 전환점을 만들어낼 때입니다. 그 후에는 그들이 그다지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성과가 저절로 찾아오는 단계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황금률, 골든 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100% 일할 때 80%는 실패하고 20%만 성공합니다.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이 규칙이 역전되는 순간이 옵니다. 즉 20%가 실패하고 80%가 성공하는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는 우크라이나가 현재 바로 그 역전의 단계에 있다고 이해합니다. 즉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계속 견뎌왔지만 이제부터는 실패가 자연스럽게 20%로 줄어들고 성공이 80%로 올라가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러시아가 더 성공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른바 인생의 법칙을 이해합니다. 저는 그들이 그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